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와야 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18일인가요? 19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지 1년입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곧 1년입니다. 전직 보수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나란히 청구되었습니다. 1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글쎄요.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게슈타포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 절대 황제로 되어 오르면서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푸틴도 오늘 아침에 77%의 압도적 지지율을 받으면서 대통령의 사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소련에는 우리가 잘 아는 KGB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민주주의의 방법은 선거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푸틴의 방법은 테러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비민주적 국가인 중국은 감찰위원회를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MB 대통령을 제거하는 방법은 중국과 너무도 같아서 감찰입니다. 검찰을 동원해서 부정, 비리 혐의를 덕지덕지 만들어내고 그것을 온 몸에 뒤집어 씌워서 모욕을 주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높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보수 일각, 특히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이 MB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저것 가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현실을 냉엄하게 직시하고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 시민들의 냉정한 대응과 단결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때라고 하겠습니다. MB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3월 19일에 보수 대통령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아마도 글쎄요.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잔인한 계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 홈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오늘 톱 칼럼은 이겁니다. 김초롱 교수가 오늘 멋진 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정신과 가치의 전쟁이다. 세련되고 고상한 지적 성숙으로 이겨가야 한다. 오늘 김초롱 교수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아주 멋들어진 그런 오늘 칼럼을 쓰신 것 같습니다. 펜앤 홈페이지는 오늘도 정말 읽어볼 만한 또 우리들이 꼭 읽어야 하는 그런 기사와 칼럼들이 넘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수 일각은 보수는 여지없이 분열되고 분열하는 것을 주특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음모를 꾸며내고 과장된 음모를 마구 부풀려서 얘기하고, 보수는 참으로 지력이라는 것은 바닥에 도달한 것인지 도저히 더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틀딱들이라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면에서 김철원 교수가 지적 성숙이야말로 우리의 무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왜 공부하지 않냐라고 오늘 일갈한 이 칼럼은 꼭 우리들이 읽어봐야 되는 그런 칼럼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군요. 오늘의 기사 타이틀들을 보시겠습니다. 푸틴과 시진핑, 차르와 황제가 돌아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재생, 친환경 아니다. 이제 거의 결론이 나는 것 같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독자 발의키로 26일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뭔가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헌하는 것을 왜 이렇게 공개도 안 하고 슬쩍슬쩍 해치우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지방민들은 지역분권이다, 좋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역분권 곧 지역세금 폭탄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의 수준이나 테러를 일삼는 푸틴을 뽑아내는 러시아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비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저는 다행히도 대통령도 아니고 이승만도 아니어서 비난하고 싶습니다. 정부 일자리 지원책 역설이 순식간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참 과장이 신입 직원보다도 연봉이 적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2월 거의 한 달 전에 미국이 아마도 한국을 코피 터뜨릴 때 자동차로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석 달 만에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새벽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어기면 징역형이다. 세계 유례 없는 악법입니다. 오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또 구속영장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경제법도 어기면 감옥에 집어넣는 전 국민의 정과자화를 추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병태 교수, 기자들이 너무 무식하다. 본인은 좌경화란 말을 썼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좌경화가 아니고 무식화입니다. MBC의 이상한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뉴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기사는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주된 혐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 지난 14일, 소환한 지 5일 만입니다. 특수이부 부장 송경호 검사, 첨단범죄수사 일부 부장 신봉수, 오늘 오후 5시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노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청장은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주말 동안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검토했는데 대부분의 수사 결과들이 청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설명을 흘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9일 날 구속되었고 지난해 3월 31일 날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약간의 재정난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뭐 부동산이다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상당히 변호사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직전에 능인선언 주지인 지광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뭐냐? 난 모르는 일이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는 어떤 드러난 범죄가 아니고 탈탈 털어서 나온 범죄입니다. 털어서 나온 범죄. 말하자면 집어넣기 위해서 턴 겁니다. 이거는 히틀러가 하던 짓이고 중국의 시진핑이가 하는 짓이고 푸틴이 하는 짓이고 김정은이가 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 아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유럽이 드디어 바이오 에너지 이거는 친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했다고 합니다. 윤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등장한 각종 에너지원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던 환경주의자들의 주장들을 지탱해온 유일한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 수송용 화석연료를 대체하겠다고 나선 전기, 수소,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등과 국내 전기 생산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발전용 화석연료의 대체제로 나온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발전원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기와 수소를 자동차의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실현됐습니다. 정부는 시판된 전기차와 수소차에 각종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국내 전기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통해 98.4% 생산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100%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화석연료인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고 석유로 수소를 만들기에 전기차와 수소차를 타면 탈수록 화석연료 사용량은 늘어납니다. 경유의 대체제인 바이오 디젤과 휘발유의 대체제인 바이오 에탄올은 생산 과정에서 살아있는 식물들의 희생을 야기합니다. 야자나무의 일종인 팜나무로 생산하는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동남아시아의 팜나무가 줄어들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옥수수와 사탕수수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의 사용이 늘어나면 식재료 및 동물 사료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은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가 소비됩니다. 모래를 정제해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은 에너지의 비효율적 사용의 대표적 사례이며 태양광 발전소 자체도 토지의 비효율적 사용을 일으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려면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과 함께 재생가능 발전으로 알려진 풍력 발전 역시 자연을 파괴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을 깎아내고 바다에 구멍을 뚫는 등 환경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목재를 태우는 바이오매스 발전 역시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포장돼 있습니다. 폐목재를 주원료로 하는 바이오매스는
석탄을 대체하고 있지만 오염물질 배출에서는 석탄을 능가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계수는 킬로그램당 바이오매스가 연탄에 비해 2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 95%를 수입하고 있는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사용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펜앤마이크 윤희성입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이 환경 기사를 먼저 여러분에게 들어보자고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얘기는 요즘 박석승 교수님하고 저하고 환경 사기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경이라는 것도 20세기, 21세기가 만들어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약간 최순실 사건 비슷한 그런 속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푸틴과 시진핑 얘기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민주주의는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슬라브, 소위 독일의 엘베강 이동지역 중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진핑과 짜르 얘기, 시진핑 짜르 얘기, 시진핑과 짜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경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체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열린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체 투표에서 76.65%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 4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푸틴은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해 총 24년간 권좌에 앉게 됩니다.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31년을 집권한 데 이어 두 번째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선거가 부정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노바야 가제타에 따르면 민간과 국영기업 직원들이 정부로부터 투표를 하라고 강제적인 압박을 받았으며 학생의 경우 퇴학이나 시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위협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했으나 헌법상 3년임 금지 규정으로 인해 2008년 총리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총리 재직 중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개헌을 단행하고 2012년 대선에 다시 당선돼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연임 성공한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뤄진 개헌 투표를 통해 2023년 이후 3연임이 가능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국가 발전에 있어 새로운 영광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지도자의 자축 뉴스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면서 자유주의가 상실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로 가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앤마이크 조준경입니다. 네, 이 푸틴은 그동안에 정적이라고 해봤자 뭐 약체 정적입니다만은 그 약체인 정적에 대해서조차도 무서운 테러를 가해왔습니다. 심지어 모스크바 크레물린 앞에 이제 그 불공광장 있잖아요. 그 불공광장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에 이제 성바실 성당이라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양파 올려놓은 듯이 그 참 그림처럼 예쁜 그 바실 성당 바로 옆에 모스크바 강 위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에서 이제 테러도 하고 야당 당수였죠 아마.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기관단총을 들고 와서 테러를 하는 그런 일조차 벌어지기도 했죠. 뭐 시진핑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고요. 그 시진핑의 말하자면 시진핑은 이번에 전인돼서 100%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고요. 푸틴 같은 경우에는 테러와 온갖 종류의 묘수를 쓴 끝에 4연임을 성공했습니다. 이분들은 뭐 임기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 푸틴이야 뭐 참 특이한 기행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시진핑도 저는 그렇게 뭐
이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시진핑의 부인이 대중가수였잖아요. 아주 미모의 대중가수입니다. 미모의 대중가수를 부인으로 취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죠. 물론 젊을 때 결혼했겠습니다만 미모의 대중가수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썩 그렇게 이 맑은 정신세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든 이 시진핑과 푸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정규제 칼럼을 나중에 제가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지금 뭐 개헌 얘기는 좀 이따 보고요. 개헌 얘기를 지금 볼까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개헌안을 독자 발의키로 하겠다고 26일 날 공개하겠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내용도 며칠에 걸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결국 독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고된 이번 달 21일에서 닷새 미룬 26일 발의할 예정이며 개헌안의 내용은 내일부터 사흘간 날마다 헌법 전문가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의 순으로 공개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용 공개와 설명을 맡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대야 설득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4월 임시국회 연설을 비롯해 여야 대표, 원내대표 초청 대화 등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20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자단의 추가 공지를 통해서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송부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이를 공고할 때 총 3차례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밝힌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는 청와대 입장은 실제로는 개헌안 발의 전 원내 모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국민 여론전을 벌일 시간을 번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오늘만 해도 개헌안 발의 날짜 변경에 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일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암담한 개헌 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는 독설도 퍼부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이는 사실상 개헌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면서 민주당은 국회 주도로 개헌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가세했습니다.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일자 발표 후에도 한국당은 홍지만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4당의 반대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는 국민을 외면하고 민주당 대표만 하겠다는 소인배적 행태라며 정치권의 합의를 기다리라고 촉구한 뒤 개헌안 발의 후 이를 엄영으로 받드는 민주당과 문파 추종 세력들의 목소리만 광풍처럼 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좌파 여당의 우호적이며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준비 중인 민주평화당도 오늘 천정배 당헌정특위위원장 논평에서 개헌안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부결될 경우 개헌의 역사적 호기를 놓치는 것은 물론 대선 공약 면피용, 지방선거용 카드라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게 될 것이라며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을 타결하기 위한 끝장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펜앤마이크 한기호입니다. 네, 지금 이번 개헌안은 저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양수 겸병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개헌의 실패에도 이번에 지자체 선거는 이긴다. 지자체에 마치 엄청난 떡을 주는 것처럼 지금 선전되고 있거든요. 재정과 인사권을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지방이 난립니다. 심지어 경상북도 도지사도 지역 분권 개헌을 지지한다고 난장판입니다. 그 쩔 빠진 사람들. 떡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떡을 주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돈은 누가 내나? 지역에 아마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지역에 세금 폭탄 떨어질 겁니다. 돈은 누가 내나? 하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권력이 돈다. 그래서 지역들은 지금 미쳐 있는 겁니다. 보수는 그저 연방제의 수순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당장 눈앞에 떡을 주고 있는 건 안 보이는 겁니다. 떡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악한 정치적 술수죠. 걱정입니다. 정부 일자리 지원책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려고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된다. 고참 직원들은 그럼 우리는 바보냐? 핫바지냐? 홍준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청년 일자리 지원책으로 신입사원이 과장급 직원보다 연봉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년에서 5년간 최대 연 1,000만 원가량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연령은 15세에서 34세입니다. 35세 이상의 신규 취업자는 임금 지원과 세제 혜택, 주거 교통비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허겁지겁 내놓은 정책으로 인해 35세 신규 취업자는 1살 차이로 연간 1,000만 원의 소득 차이가 나는 현상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대책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비를 받기 위해선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업에 따라 신입사원들의 월급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경기 지역의 한 기업은 신입사원 초봉이 2,500만 원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연 800만 원에다 근로소득세 감면 연 45만 원, 전월세 주거비 지원 연 70만 원, 교통비 지원 연 120만 원 등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35만 원의 혜택으로 해당 회사의 과장급 연봉인 3,5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2021년 종료됩니다. 정부는 그때쯤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극심한 청년 취업난이 진정돼 이런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가량의 지원책이 없어진다면 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한시적인 퍼주기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금부터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청년 구직난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지원금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펜앤마이크 홍준표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 구속영장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1년 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357일 만인 것 같습니다. 3월 3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든 이 3월 달에 글쎄요, 참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글쎄요,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드린 말씀은 최근에 그 우리 보수 진영의 이 논객을 저를 포함해서 소위 이제 논평을 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헌법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는 문재인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환경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의견을 내는 이런 분들보다는 그저 내가 더 보수의 그 골수다, 핵심이다, 내가 더 선명하다는 주장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질러대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썩 그렇게 답지 못한 그런 습관들이죠. 아마 외부를 향해서 제대로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중국의 전인들을 분석해 준다든가 뭐 이제 이런 좀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듣게 드리는 것은 자유영상 아카데미 지난번에 1기를 하고 며칠 있다가 4월 6일부터 2기를 시작합니다. 코스는 2개입니다. 완전 초보 과정, 그 다음에 영화를 간단한 5분짜리 영화를 제작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영화 기초과정 2개입니다.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월, 금, 총 10번 합니다. 강의장은 자유아카데미 강의장입니다. 마포구 3개로 1603호 도화동 근신빌딩 제2 신관입니다. 수강료가 있습니다. 30만 원입니다. 기업은행 번호가 있고요. 접수방법 작당스 @gmail.com입니다. 작당하다 할 때 작당입니다. jakdangs @gmail.com입니다. 4월 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문의 010-9389-0647입니다. 0461이군요. 9389-0461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8일 정규직 칼럼에서 미국이 한국을 손볼 때 자동차 리콜로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 교통당국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소나타와 기아 포르테의 에어백 결함이 의심돼 미국이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외신에 따르면 현대와 기아차 차량에서 지난해까지 에어백 결함으로 모두 4명이 사망해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1년형 현대 소나타와 2012-13년형 기아 포르테로 모두 42만 5천 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에어백 결함의 원인은 해당 차종에 장착된 독일 업체 컴퓨터 제어 시스템의 전기 회로 합선이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충돌 사고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건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교통당국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20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오늘 이와 관련해 국내 판매 차량에는 문제가 불거진 독일 에어백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아 안전에 이상이 없고 리콜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미국의 리콜 조치가 예견됐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친북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초부터 상당수 국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한국 경제에 대해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여러 분야에 걸쳐 한국산 수입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잇따라 부과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철강 고관세를 부과하는 대상국에 포함되었고 국내 변압기 제조 기업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이 났으며 GM 군산 공장 폐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같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미 자동차에서도 리콜이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펜앤마이크 이세영입니다. 네, 이 과거에 그 미국이 도요타를 손볼 때도 리콜이었습니다. 그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그 사실은 2년 전인가요? 미국에 나가 있는 현대차에 이미 통보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마 그 고속도로에 가장 관찰 빈도가 높은 탑 10을 정해서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그 탑 10에 들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하고 통보가 온 것이 아마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작년엔가 살짝 그 약한 형태의 리콜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연비였습니다. 연비가 과다 표기되었다. 근데 이번에는 에어백이죠. 에어백은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에어백, 그 다음에 이제 급발진 브레이크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콜이 나갑니다. 근데 도요타도 처음에 아마 급발진 문제였나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서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도요타 전체가 완전히 회사의 명운을 걸 정도로 휘둘렸습니다. 아마 미국이 한국을 길들여야 되겠다고 판단된다면, 또는 미국 자동차를 위해서 한국 자동차를 손을 좀 봐야 됐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국내 현대차는 뭐 하나? 제가 볼 때 현대차는 제가 쓴소리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마 망하고 난 다음에 수백 가지 망했어야 하는 이유가 나올 겁니다. 망하고 나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수도 없는 이유가 나올 텐데,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 아마 그렇겠죠. 가장 전투적인 노조. 자동차 회사 중에서 현대차와 경쟁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임금 수준이 높죠. 그 회사 비정규직이나 납품업체들을 쥐어짜니까. 그런데도 경각심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경영구조. 저는 오나 회장이 나이가 너무 많고, 근데 그 나이 많은 오나 회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관들에게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환관들이 지금 굉장히 통치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 오나 회장을 둘러싸고, 바로 이 지금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위기는 다가오고 있지만 뭐 이제 그만둘 때도 이미 지났으니까 하는 황관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대차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곧 금리를 올린다 그래요.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김민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연준이 최근 고용 개선 등 경기 호조를 고려해 20에서 21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 최저와 최고치의 범위를 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가 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인 1.5%보다 최고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양국의 금리 역전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6개월 만입니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돈의 속성상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월 외국인 증권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 중 1조 3,2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9,610억 원을 순매도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안정적인 상태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에서 2월에만 5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에 순유입됐습니다. 채권 투자가들은 한국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는 장기 투자자인 만큼 금리 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현재 외환 보유액이 상당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해 대외의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빼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 외환을 들여 시장에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미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우리로서는 부담입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올 1월 올해 금리 인상을 최소 3차례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앤마이크 김민찬입니다. 네, 금리가 올해 3차례다, 4차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올리고 금리 역전되고 한두 번 더 올라가면 충격은 옵니다. 근데 그 충격, 금리 때문에만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나리오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떠올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 급진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약간 급쟁이다 이렇게 저는 말만 뻥뻥 내지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3월 달 중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밤에 금리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이제 전문가들도 많은데 3월 말에 혼란이 위기라고 부르는 어떤 패닉의 형태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은 또 약간 우리가 볼 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현희 기자가 재밌는 기사 하나 보도하는데요. 이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그거 어기면 징역 보낸다. 우리나라는 징역 보내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국민들도 화만 나면 그놈 사형시키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법을 너무 쉽게 보고 다른 사람을 징역 보내고 국회가 법을 만들었다면 징역 보내라는 법을 만들어요. 참 큰일입니다. 양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노사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면 사용자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강한 처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용자를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도를 높임에 따라 노사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 사용자에게 강한 책임을 지워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인데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해외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독일은 근로시간 기준을 어길 경우 회사에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일본은 후생 노동성에서 연간 720시간 이상 연장 근로 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어긴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주요국 중 한국을 제외하면 대만 정도뿐입니다. 그나마 대만도 벌금 규정만 있고 징역형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은 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 위반이 발생한 부서의 장이나 인사 담당 임원 또는 대표이사까지 해당됩니다. 법인에 벌금을 매기는 동시에 관련자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천 명씩 근무하는 제조 현장에서
직원 한두 명이 근로시간을 위반해도 경영진이 줄줄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자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펜앤마이크 양현희입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사법의 공법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 공법이라는 것은 전부 강행 규정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말하자면 사기, 살인 사건 이런 것처럼 처벌을 수반하는 겁니다. 위반하면 너는 감옥 간다. 근데 사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계약 이런 건 다 사법들이죠. 회사법, 상법 이런 건 다 사법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들을 사라고 하는 개인 사자죠. 그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꼭 조선시대법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법은 위반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면 그만인데 그걸 감옥에 집어넣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너 잘못해서 너는 감옥 가.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형사범죄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과자 숫자가 전체 성인 인구의 21%거든요. 놀라셨죠? 우리가 길에 다니고 어른들이 길에 오는데 마주오는 5명 중에 1명씩이 다 전과자입니다. 21%. 근데 이게 일각의 그 일부 분석에 의하면 25%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2023년인가 2025년까지 가면 지금도 이런 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기면 감옥 보내는 법이. 예를 들어 최저임금도 형사범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업소가, 못 받는 근로자가 150만 명, 200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주, 예를 들어서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죠. 자영업자 전체가 600만 정도 되니까 중소기업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집니다. 근데 이 다 형사범죄입니다.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못 주면. 이런 식으로 가면 2025년 정도가 되면 4명 중에 1명은 전과자. 대한민국은 전과자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전과자들이.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병태 교수가 기자들을 나무랬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좌경화되어 있다. 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편적인 경제 지표만 활용하여 무분별한 복지 현상과 사회 불만만 부추기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로 OECD 3위라는 내용의 기사를 겨냥해 연합뉴스는 좌파 기자들만 버글거리나 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가 이상하게 편향된 기사만 내보낸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OECD 발표에 근거해 한국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 3위, 직장당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 OECD 3위라며 우리나라가 지닌 모순적이고 불평등한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이 기사를 보면 OECD가 복지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주로 권고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에 해당하는 악의적 편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해당 보도가 정작 노동시장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묵인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런 정부에게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점은 지적하지 않고 마치 복지만 확대해야 하는 것처럼 기사를 편향적으로 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구조의 문제는 눈 감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이 교수는 소득은 불평등이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라는 표현에 내포된 선동을 경계했습니다. 청년에게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현금을 주기적으로 주는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불평등 정도가 4.9%에서 8.2%로 감소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논문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청년 기본소득 도입하면 소득 불평등 최대 8.2% 완화라는 기사에 대해 기본소득이라는 공돈이 주어지면 그에 준하거나 그 이하의 임금을 주는 노동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줄어 노동 참여율이 줄어든다며 일 안 하고 웬만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왜 일을 하는 수고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자명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고용과 소득의 연관관계와 다이나믹을 무시한 것이
이런 어이없는 분석과 정치적 선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세상에 공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 불평등이라는 말은 틀린 좌파적 선동이고 소득 격차가 맞는 말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장의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앤마이크 성기용입니다. 취업자가 늘어나면 소득 불평등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 장하성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가 있는 장하성 교수가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말하자면 참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작은 건지 큰 건지 구분을 못해서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무지하게 심해져서 때려 엎어야 되는 나라인 것처럼 설명했죠. 취업자가 늘어나면 소득 불평등은 커집니다. 무조건 커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소득 불평등은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소득 불평등이 좋은 나라, 말하자면 소득이 더 평평하게 분포되어 있는 나라는 전부 딱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작은 국가, 예를 들어서 인구 500만 명, 인구 1000만 명짜리 국가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2000만 명만 넘어서도 우리나라보다 무조건 소득 평등도가 나쁩니다. 그 딱 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보다 소득이 평평한 나라는 딱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독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병터 교수가 연합뉴스 가지고 그런 얘기했는데 MBC는 아예 바보를 뽑으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똑똑한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고 아예 바보를 뽑기로 작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공영방송 MBC가 어제 실시한 2018 신입사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C는 이날 과거 광우병 조작 보도로 유명한 최승호 PD가 사장이 된 이후 5년 만에 공채를 실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문제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65번 문제입니다.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이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수령은 선한 군주와 같다는 통치 철학이다. 수령이 어떤 지위보다 앞선다는 통치 정책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답은 군대가 국가의 기본이라는 통치 방식이다입니다. MBC는 이외에도 이날 출제한 논술시험 문제에서 남북 올림픽 단일팀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는데 단일팀에 대한 긍정평가가 늘고 남북 간 대화 분위기도 고조된 현 시점에서 두 견해를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라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문항이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MBC의 이 같은 시험 문제가 알려지자 일반 시민들은 물론 소속 기자들도 문제의 유도성과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한 MBC 소속 기자는 이제 대놓고 편향된 기자만 뽑겠다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MBC 공정방송노동조합도 MBC가 이런 이념적인 문제를 출제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며 최승호 사장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편향적 내용으로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 경위를 공채 응시생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앤마이크 이슬기입니다. 네, 최승호다운 얘기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노벨 평화상을 또 타고 싶은 모양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구소련에 그 무슨 대회하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훈장을 뭐 억수로 다루고 나오잖아요. 주렁주렁. 원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릭 프롬의 얘기입니다. 상은 어른들의 장난감이다. 문재인도 이 어른들의 장난감 하나 받고 싶은 모양이죠. 큰 상 하나
며칠 있다가 문베일 선생 오시면 제가 노벨상 하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베일 얘기가 나왔기에 제가 하나 짧은 최근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인터넷 어떤 매체에서 문베일이 정규제 프로에 출연한 것이 아마 굉장히 싫었던지 난데없이 막 저를 간첩이다, 기회주의자다, 그리고 마구 욕을 그것도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했다 그래요. 그것도 꽤 제가 이름을 들으니까 꽤 점잖은 분들이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근데 제 또 방에 아마 제가 이제 칼럼을 제 방에서 이제 하니까 그 부엉이가 이렇게 인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엉이가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다. 글쎄요, 부엉이가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다 또는 뭐 부엉이가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는 저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 그런 얘기는 이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책에 제가 옛날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림자 정부라는 책에 아주 소상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제일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절대로 일루미나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다른 분이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혹시나 이 문재인 정권 쪽에서 문베일을 정규제가 초대를 해서 이 꼬집고 비꼬고 하는 것이 그것을 싫어서 혹시 해코지 할까봐 오히려 그렇게 하시나? 약간 이 실드를 치시는 건가? 시쳇말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유튜브는 물론 우리가 쓰는 전파는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뭐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석연 그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한국당은 인물난입니다. 인물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물을 구할 때에는 지금 MB 대통령도 고립무원이지 않습니까? 태극기 시민들 중에는 MB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곤혹스러운 그 최순실 사건이 처음 터져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그 모진 말을 했거든요. 뭐 법대로 해라, 뭐 탄핵도 법에 있는 절차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그때 MB에 대해서 격렬하게 성토하는 칼럼을 그때 올렸거든요. 아마 그때 그 제가 MB를 성토하는 칼럼을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또 그런 성토와 비아냥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태의 본질은 이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성, 감찰기관을 총동원한 정적의 소탕, 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속으로는 어떤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다른 문제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마저도 홍준표 대표처럼 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 사람을 구하려면 홍준표 대표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석연도 보면 문자로 왔다 갔다 뭐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자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중대한 일을, 어떤 개인이 자기의 정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을 홍 대표가 문자로 주고받고 이런 식의 일 처리를 해서 누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누가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고, 누가 거기에 동지적 의식을 느끼겠습니까? 동지적 의식을 느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MB 보십시오. 홍 대표도 지금 왜 사람을 못 구하느냐? 그 동지적 의식을 못 느끼게 만들거든요. 지금 보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도 불러가면 다 분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걸 우리가 보수가 겸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욕이나 하고 비아냥대기나 하고 자기만이 뒤에 앉아서 정작 밖에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그저 방구석이죠 뭐. 방구석에 앉아서 극단적인 얘기나 떠들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투사나 된 듯이.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